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은 소통의 큰 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감정인지 생각 인식인지 가치관인지 성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모임을 주선하고 리더 역할을 자청하고 맡는 것. 자, 이것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성격에 가깝죠. 난 낙제하면 했지 절대로 부정행위 안 한다. 이건 뭔가요? 가치관이죠. 난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적 거둔다.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고 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건 감정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의 행동은 대략 이 네 가지 플러스 알파죠. 이 네 가지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만듭니다. 이 중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바다로 이야기하면 표면, 파도가 치는 표면 같고요. 가치관과 성격이라는 것은 바다의 더 심연, 밑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움직이질 않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죠. 그러나 생각과 어떤 감정 같은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행동에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새벽 2시가 됐는데 옆집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창문 열고 막 욕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투덜투덜대다가 그냥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12에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행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보다 더 나오겠지만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성격이죠, 성격.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반응인데도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당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또 인식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이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제 성격, 그 중에서도 기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질하고 성격은 같은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좀 약간 후천적인 부분이 많이 더해진 거고, 기질은 타고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기질이 물론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성격에 비해서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철사 보면 단단한 철사 있죠. 잘 구부러지지 않는 철사가 있고, 어찌 보면 좀 물렁물렁하다고 할까요? 그런 철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다른 것이 아마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소통을 공부하면서 기질과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을 잘하려면 나의 기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질인지,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질도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기질을 알아야 내 기질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이죠. 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 기질을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또 낙천적이냐, 비관적이냐, 웅변적이냐, 행동적이냐, 또 행동형이냐, 관찰형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사람을, 성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꽤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세 가지,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웅변적인 사람, 요 세 가지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은 다혈질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혈질이라는 것은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막 뜨겁고 좀 뭐랄까, 굉장히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걸 연상시키니까요. 담즙질이라는 거, 우리 소화를 시키는 이 담즙이죠. 담즙. 이거는 이제 여기서 외향적이고 낙천적인데 웅변형은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웅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표현을 하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이제 담즙질하고 앞에 나온 다혈질하고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담즙질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우울질은 뭔가요? 우울질은 이제 아래쪽에 내성적이고 비관적이고 사색하는 이 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울질. 그리고 이제 점액질은 뭐냐면은 내성적이고 비관적인데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관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등장시키지 않겠죠. 예, 뭐 크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자, 여러분이 여기에 어디에 가까우신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그럼 나는 무슨 형인가? 난 다혈질인가? 아니면은 담즙질인가? 아니면 우울질인가? 점액질인가? 약간 그 밝은 편 쪽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제 다혈질이거나 담즙질이고요. 우울질과 점액질은 안으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죠. 가까운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나한테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면서 점액질이 같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50%씩 섞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를 하나 이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혈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외향적이고 웅변적이고 낙천적이죠.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혈질이죠. 여러분이 이제 '아 맞아.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담즙질은 뭔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담즙질은 행동적이고 표현을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즙질인데, 대개 이제 지도자 중에 담즙질이 많죠. 좀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우울질은 뭔가요? 비관적이고 내성적이에요. 근데 사색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할 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돌이 강가의 돌이 이렇게 생긴 돌하고 저렇게 생긴 돌이 서로 다르다. 또 흙과 바위가 서로 다르다. 이거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울질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이제 우울질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희생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봉사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색을 많이 하고 비관적이다 보니까 좀 문제를 많이 찾고 좀 부정적이고요. 이상을 추구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좀 불만족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이고 이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점액질은 어떤 사람인가요? 비관적이고 내성적인데 관찰을 합니다. 관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요. 냉정하고 침착해요. 이런 분들이 날카롭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잘 적응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열정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기는 합니다. 좀 뭘 관망만 하지 자기가 뛰어들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파트너는 어떤 기질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통을 자주 하는 파트너는 어느 분인가요? 되게 뭐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 그 직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질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아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그 사람하고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내가 상대하는, 나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통을 잘하려면
그분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 화합이 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이 좀 충돌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이렇게 맞춰서 연결을 하는 소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큰 기질이 있었는데 약점과 보완할 점이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다혈질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약점. 뭐 많죠. 많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많죠. 웅변형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조직이라는 건 나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다혈질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담즙질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담즙질은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사람이고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다 된다고 보고 자신은 근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행동적이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일벌레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압력하고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하고 사람하고 어디가 위냐 했을 때 이 담즙질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수단적인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유 있게 낮은 자세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차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우울질인데요. 이분들은 인제 왜 우울질이냐면 쉽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만 많이 찾기 때문에. 그리고 비현실적인 거, 이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뭐죠? 목표가 너무 높은 거야. 목표가 너무 높으면 내가 이 현실적인 나하고 이 어떤 이상적인 나가 이게 맞진 않잖아요. 그죠? 격차가 클수록 이 상당히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명랑해질 필요가 있다. 네. 너무 철학적이고 또 그러지 말고 문제만 찾고 부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제 이게 평온한 점액질, 이 점액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점액이라는 것은 이 열정이 부족하다, 뜨겁지 않다, 차다 이거는. 겉으로는 예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원래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장애, 결정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목표를 정하고 어 좀 평온한 점액질, 점L이 돼 버렸네요. 평온한 점액질에서 적극적인 점액질로. 그러니까 인제 이 점액질의 문제점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데 비해서 뜨거움이 없는 거죠. 열정이 인제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기질과 소통할 때 내가 어떤 기질과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나 맞는 소통 방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소통은 항상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소통할 때하고 비슷한 어 세대하고 할 때하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하고 소통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다혈질하고 소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왜?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다혈질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 이뤄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도 하니까. 그럼 당혹스러운 말도 자주 하고 그 사람이 인제 업적을 막 칭찬해 주면 좋아하죠. 그럼 뭔가 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담즙질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담즙질은 행동에 앞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을 압력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중단합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다른 기질하고 어떻게 소통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그 파트너들, 소통을 많이 하는 파트너들이 어떤 기질인지 알고
그 기질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선 그 다혈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대를 낮춰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웅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과 그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다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혈질의 특징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니까.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은 이런 그런 특징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업적을 자꾸 칭찬해 줘야 행동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변화와 융통성을 상당히 좋아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담즙질은 어떤 거야? 쌍방 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쌍방 대화. 담즙질은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동을 다 해버려요. 자꾸 대화를 나눠서 해야 되고요. 이분들한테 약간 책 잡힐 일을 안 하는 게 좋고, 이분 책임을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이 담즙질의 특징은 좀 동정심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한 거죠. 이 일보다, 그죠? 사람이 위가 아니라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일벌레, 사업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또 이제 이분들 완벽주의의 우울질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주의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좀 상처받지 않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울질들은 이렇게 좀 비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예, 또 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말하지만 이분은 말을 잘 안 하시니까 말을 자꾸 하게끔 얘기하게끔 해 주고 많이 들어 주고 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를 좀 ang량시켜 준다 그럴까요? 밝은, 좀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통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점액질이 굉장히 특징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정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하겠다고 하고서 사실 별로 안 해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열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강제로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점액질의 같은 경우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을 아무리 보내고 과외를 아무리 시켜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시킨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별로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지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본인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좀 시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고요.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게. 역시 여기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나마 생긴 열정이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결정한 것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소통 방식 같은 것들이 좋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배우자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방은 이런 기질이구나. 이런 기질에는 이렇게 대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기질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가지 기질이 25%씩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가지 색깔의 다양한 어떤 색을 이뤄내듯이 단지 그중에 어느 기질이 좀 강하냐, 그 기질이 강한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분은 약간 점액질 기질이 좀 다분하다. 이분은 약간 우리가 이제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다혈질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도 여러분이 뭐 받아보셨을 테니까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람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다음에 어떤 직접 자기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사실에 의해서 하느냐, 직감과 느낌으로 하느냐, 육감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생각이냐, 느낌이냐, 그리고 판단이냐, 인식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4가지가 이제 16가지를 만들어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성격에는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내죠. 이제 이러한 유형 역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어느 한 부분이 정확히 이 사람은 정말 ISTJ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IS에서 I가 말이죠. I가 E하고 중간인데 약간 I에 가깝기 때문에 I로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좌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간이냐, 이쪽이냐. 이쪽이 I고 이쪽이 이제 E거든요.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주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은 무슨 형이다 하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이 검사를 자주는 아니죠. 여러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거의 이제 내용을 아니까요. 무슨 답을 이끌어내려고 뭐 이걸 물어보는지 알아서 그런지 매번 달라져요. 매번. 그래서 사람을 어떤 유형이라고 너무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앞서 얘기한 우리 4가지 기질은 그런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넓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된 걸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면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왜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거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이 나의 성격과 기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 견해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적합하도록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소통을 잘하려면 나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소통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질에 내 다이얼을 맞춰서 그 주파수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가 이제 동굴에서 점점 광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렛츠 통!